이 부분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 주 내내 기사가 이어질 것 같은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오는 것이냐. 윤석열 후보를 어제 압박을 했습니다. 자리사냥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선대위의 자리사냥꾼은 안 된다. 현재로서는 신경전 양상인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캠프를 해체해서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캠프를 다 해체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장님, 네. 이거 조율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직면한 첫 번째 시험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두 분 다 예를 들면 완전히 선대위를 완전히 바꿔버려라. 나한테 네. 정권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도 일견 타당한 게 있고 예. 또 동시에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바쳤고 당신을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우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말이냐라는 그런 일리가 있죠. 그런 예. 캠프에 있는 분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는 정말 이 윤석열 후보의 결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하이에나나 파리떼 이런 얘기는 그런 예. 단어 자체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물론 그 선거 캠프에 가보면 정말로 권력만을 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냥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온 분들도 있죠. 부지기수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분들은 뭐 하이에나니 파리떼니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그래서인지 아마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신동아 창간에서는 자리사냥꾼이다 이렇게 좀 용어를 좀 순화시킨 것 같아요. 네. 뭐 자리만을 탐해서 온 게 아니냐 이런 건데 그 캠프에 있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하이에나입니까? 파리떼입니까?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자르려면 내 목을 자르려면 빨리 잘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예. 아마 윤석열 캠프 내에서의 그 동요가 좀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건 이제 전적으로 윤석열 후보한테 달린 문제입니다.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렇죠. 한민수 선생님 뭐 다 정치권에 몸을 담고 계셨던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참 이 문제 해결이 돼야 선대위라든가 원팀이라든가 여야 불문하고요. 늘 있는 문제니까 이른바 원팀이라는 걸 구성하려면 내부의 잡음을 없애고 띄워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 저런 부분들도 앞으로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일단 원팀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전 후보께서 의원께서 이미 본인은 나는 고집이 무척 센 사람이다 하면서 선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어제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죠. 공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팀은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40%가 넘은 2등 후보가 경쟁자가 나는 선대에 참여 안 한다는데 그걸 원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은. 하고 이제 김종인 이제 의원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합류할 거냐.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 우리 김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선대위에 참여하는 분들은 진짜로 이 파리떼, 하이에나, 거간꾼, 자리사냥꾼 상당히 불쾌할 것 같습니다. 예. 못 오는 분이 그런 분들인 건지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자기는 하이에나인지 파리떼인지 참 이거 불쾌한 상황이 올 것 같고요. 예. 근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아주 주요한 고비마다 역할을 여러 번 하셨어요. 예.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을 조금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과 16년과 20년 예. 대략적으로 한 3번인데요. 12년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고 16년은 총선 때 승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김종인 위원장이 밖에서 들어왔을 때 당내에 있는 기득권 세력이 반발을 합니다. 예.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제대로 순항이 안 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누가 정리하냐면 박근혜와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를 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대주주기 때문에 예.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태가 계속 굴러가면은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과연 윤석열 후보가 당내에서 정리할 만한 그만한 힘이 있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의 지지를 이끌어낼지 이게 예. 관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제가 다 들어봐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전권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죠. 뭐 권한을 나누거나 뭐 누구 말을 듣거나 하진 않을 거다. 비근한 예로 지금 2020년 보십시오. 황교안 대표가 김 위원장을 영입하려고 할 때 당내 분란이 났고 정권을 못 주겠다고 한참 협상을 하다가 결국 총선은 참패하고 그 이후에 비대위원장을 맡았거든요. 이런 경우를 보면은 저희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예.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선택, 결단, 영향력, 뭐 역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좀 영상을 한번 보고 그 리더십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가지고는 항상 여러 가지 복잡한 선결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에 그 의견을 조율하는 게 필요하고요. 전면 재구성 또는 좀 자리를 비우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어쨌든 후보가 본인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선거인데 김종인 위원장은 상당히 큰 권한들을 요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권한이 위임되었을 때 좋은 선거의 승리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그 지점을 놓고 고민이 많을 겁니다. 선대위 조직 그 구도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또 인선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많은 우리 당의 원로나 중진들 또 우리 당 관계자들과 그 협의하는 채널로서 우리 최고위에 이제 그 협의를 거쳐서 지금 또 우리 권성동 의원을 후보 일단 비서실장으로 그렇게 지금 발령을 이제 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당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제 많이 청취해서 그분들과 함께 이 선대위 그 조직을 이제 그 그림을 그려 나가는 일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예, 한국일보에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선대위 구성 리더십 시험대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이 기사 내용을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윤석열 후보가 영선입니다. 영선이라는 건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는 거고 의회, 당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영선의 정치신인 윤석열 후보가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이 첫 번째 관문인데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 얽혀있는 문제라 난도가 높다. 김영주 의원님. 네. 쉽지 않은 문제죠. 정치라는 것이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한 군데로 끌고 가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런 경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험대에 오른 거죠. 예. 그동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정치적 훈련을 한다는 건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뭐 비판도 많이 하고 무능이나 질타를 많이 합니다만은 예. 국회는 한 번 경험한 거하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부터 뭐 의상에 대한 태도부터 굉장히 또 어떤 단어를 쓰면 되고 안 되고 예. 조심해야 될 단어 이게 굉장히 뭐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그 안에 어떤 경험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윤 후보가 낸 결단들이 어떻게 될지 당장 예컨대 저는 걱정되는 게 권선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했는데 김종인 가령 앞으로 총괄 선대위원장이 권선동부터 나가라. 그랬을 때 윤 후보의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그런 부분도 난감합니다. 지금 어제 보니까 이미 무슨 의원들 모임에서 권선동 의원이 거의 인사하다시피 대신 대리인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정치권에는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캠프를 이미 제가 알기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속속들이 다 지켜봤다고 봅니다. 아, 그동안에요? 예. 제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들은 정보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을 때 과연 당이 이걸 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윤 후보로서도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윤 의원님께 이거 여쭤보려고 제가 기다렸는데 그런데 어제 저희가 영상에서 봤는데 윤석열 후보는 글쎄 보란 듯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령을 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선대위 구성을 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권성동 의원이 사선 의원이거든요. 네. 사실은 후보 비서실장은 통상 한 재선급이 합니다. 격이 안 맞긴 하죠. 네. 예. 그러니까 무게감은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언론도 저렇게 보도를 했듯이 윤석열 후보는 영선이에요. 국회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7월 말에 입당을 하셨단 말이죠. 아직 국민의힘에 대해서 속속들이 지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선은 치렀지만. 예. 그러니 권성동 의원이 큰 역할을 중재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비서실장을 임명을 했고
권성동 의원은 이준석 대표하고 관계도 매우 좋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직후에 사실은 권성동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려던 생각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정인 위원장과도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인 위원장은 경선 과정에서 예. 본인과 가까운 분들을 윤석열 캠프에 많이 포진을 또 시키셨단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또 경선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누셨고, 그래서 지금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는 다소 생각이 다르고 또 진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가 돼서 간다. 네. 그다음에 2007년 이명박 박근혜 두 분 경선하셨을 때 정말 1.5%포인트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되질 못했는데요. 예. 박근혜 후보 당시 선대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참여 안 했죠. 참여 않고도 이명박 후보를 열심히 선거운동 도왔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선대위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후보도 이제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더 아마 공을 들여야 되겠지만 예. 홍준표 후보 생각은 저는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26년간 몸담은 국민의 힘이 예. 꼭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 본인이 이미 승복 연설할 때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예. 어떤 형식으로든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저는 도우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시간이 좀 이제 지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소위 원팀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홍준표 전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글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만평을 하나 가져왔는데 좀 상징적으로 한번 볼게요. 홍준표 전 대표가 대선에 불참하겠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 국민일보 만평의 해석입니다. 윤석열 후보 안 잡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테이블 뒤쪽을 한번 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바로 옆에 앉아 있다. 이 해석에 대해서 뭐 이상일 위원장, 예, 저는 저 만평에 동의를 못하는 것이 예. 지금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공을 들이는지 전혀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안 잡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윤석열 후보 결국은 본인이 이제 지금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데 예. 시간이 좀 뭐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세 분에 대해서 이 윤석열 후보가 그분의 정책도 조금은 수용을 하고 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만평의 해석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는 인물이 존재한다는 게 아주 특이한 점인 거를 찝어낸 것 같은데 한수석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상일 전 의원 말씀대로 앞에 부분 만평의 위만 보면은 뭐 저기 윤석열 후보가 고민에 홍 후보를 잡으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밑에까지 가면은 홍 후보가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선대위나 아무튼 뭐 대선 과정에서도 돕는달지 어떤 역할을 맡는다든지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만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좀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 대선 과정에서도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한참 경선 진행 중인데 내가 볼 때는 이번 대선은 이재명과 윤석열의 싸움이다. 그거 상당히 대선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다른 분도 아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가 얘기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아주 불쾌하게 반응을 했었죠. 도산하셨나고 했던가요? 그랬 정도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특히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 와서 정권을 쥐는 총괄 선대위원장 같은 역할을 맡는다면은 저는 더욱더 홍준표 의원은 진짜 여의도에 근접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만평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이게 아무튼 국민일보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평을 했는데 어제 홍준표 전 대표의 캠프 해단식이 있었는데 홍 전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한번 좀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지면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이렇게 참혹한 대선이 되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마치 검찰이 수사기관이 대선을 결정하는 그런 대선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만약 이번 대선이 지는 사람은
정치 보복이라고 따질 것도 없이 감옥을 가야 될 겁니다. 경선에 승복한다. 그러나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전당대회 소상이잖아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당내 경선이라는 게 워낙 치열하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 후유 측, 패배한 후보 측에서 그거를 마음의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긴 합니다. 그런 거를 좀 감안하더라도 김종혁 국장님 이 얘기를 한번 여야를 떠나가지고 홍준표 전 대표는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두 후보 모두 누가 지든 한 명은 감옥을 가야 된다. 그리고 검찰이 이 대선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2030 세대가 환호하는 게 예. 홍준표식의 발언, 저런 식의 발언들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후보가 되지 않았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좀 자유로운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나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대선 후보, 여야의 대선 후보잖아요. 공식적으로 뽑힌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뭐 감옥으로 가야 한다는 표현까지 쓰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분명한 건 좀 불행하게도 사실 이제 이번 대선 과정에서 검찰이 많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도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장동 사태에서 유동규 뭐 압수수색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핸드폰을 찾아내는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수사 능력과 의지와 방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여당 쪽에서는 이 검찰이 과연 고발사주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그 감옥에 가야 된다는 얘기는 과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두 번째 지적, 이번 대선에 있어서 검찰이 혹은 경찰이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들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고 예.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사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캠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 그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참혹한 대선이다. 근데 김영주 의원님, 네. 김종혁 국장님 뭐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이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보면 그러면 좀 국민들이 좀 불행하다 좀 이런 생각도 들게 되거든요. 이제 이번 그 대선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여야 후보가 자기 당의 어떤 본진하는 지역과 거리가 없는 후보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예. 윤석열 후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TK나 또 호남에서 자기 당의 지지가 좀 수그러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방송 초기에도 2030 세대가 힘을 발휘하다. 과거에는 지역 기반의 의원, 지역 편향적인 투표 행위였다면 이제는 예. 세대별 투표로 가는데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의 이 말씀 자체가 2030한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정치적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투표율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뭐 가장 아마 국민의힘이 가슴 아픈 것은 어쨌든 당원들이 당선시킨 후보에 대해서 여전히 홍준표 후보와 홍준표 캠프 측은 감옥 갈 사람이라고 상정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 또 실제로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부분적으로는 고발 사주의 대상자가 윤석열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검찰과의 일정한 커넥션에 의해서 정말 지난 총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주도권이 검찰과 공수처에 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한 사실 같고 예. 국민들이 보기에 그야말로 그런 두 가지 뭐 고발 사주든 말하자면 대장동 의혹이든 간에 정말 이 그 홍준표 후보의 얘기처럼 저런 상황 속에서는 그게 실제로 개입의 진위와 상관없이 예. 국민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대선이 됐다. 그런 건 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여론조사 과정에서 뭐 상당한 지지를 얻은 걸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 날 만날 시간에 다른 사람을 열심히 만나라고 했다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어제 관련해서 얘기한 내용들이 있는데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 후보가
우리는 다 같은 하나의 한 팀이다, 간부다 이런 이야기를 했듯이 예. 지극정성으로 저는 공을 쏟아야 된다고 보고요. 예. 특히 홍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적 천재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 소위 그 지니어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 후보는 홍 후보를 좀 정치 스승으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만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만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게 있습니까? 응?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내가 만날 시간에 딴 사람 열심히 만나러 가십시오. 그건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제가 고집이 내가 보통 센 사람이 아닙니다. 이상일 의원님, 네. 윤석열 후보에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있고 또 홍준표 전 대표도 있고 이준석 대표 얘기처럼 선대에 참여하는 건 그거 중요하지 않고 윤 후보가 어떻게 그거를 가져올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이것도 뭐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리더십의 영역인데요. 예. 김종인 전 위원장, 홍준표 후보 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 하기에 달렸고 결국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심지어 국민의당하고도 힘을 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이 저는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와 앞으로 지금 한 1개월 뒤에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충분히 다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태경 의원 이야기대로 윤석열 후보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공을 좀 더 들여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남아 있고 홍준표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사내 대장부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즐겨 쓰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내 대장부에 걸맞는 큰 어떤 행보를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홍준표 후보를 열심히 도와드렸던 우리 당의 당원들 예. 또 뭐 현역 의원들도 계시고 위원장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와 함께 대선 승리 정권 교체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 후보께서 지금 저렇게 딱 계시면 예. 그분들도 같이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후보가 결국은 자기 가까운 측근들이 대선 이 대장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결국은 풀어주시리라는 생각도 하고 이 대선은 정말 치열한 총력전이 전개가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모든 당력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대위는 결과적으로 저는 뭐 2012년에도 그때 선대위 대변인을 했지만 모든 당원들이 어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선대위의 직책을 갖고 다 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원팀이 저는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 후보를 지지하고 도왔던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챙겨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